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네, 지난주 제가 건네쳤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갑작스럽게 같이 사는 우리 가족 구성 중에 한 명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검사를 했는데 물론 음성으로 나왔고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밀접 접촉자 음성인 사람이 가족에서 자가격리를 할 때 보건소 일반적인 방침은 동거 가족의 경우 반드시 같이 자가격리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활동을 좀 제한하라, 이런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칙이라면 이제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물론 자유에 의해서 안 갈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기관마다 약간씩 방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 감염관리실에 문의를 해봤더니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함께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외출도 삼가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하루 전날 월요일날 이른바 대타를 제가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방송, 저를 위해서 바쁨에도 불구하고 저를 대신해서 하루 대신 방송을 해줬던 나혜란 교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제가 보통 방송할 때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댓글을 보니까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요거 빨리 폐지하고 나혜란 교수의 의학수다로 바꿔라, 이런 뉘앙스의 댓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계속 당분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른 방식으로 나혜란 교수가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지난주에 방송을 못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욘디 채널 홍해걸 박사님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생활 속 작은 실천, 암 예방과 조기 검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한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 잘 안 나시죠? 사실 한 5, 6개월만 지나도 옛날 했던 강의 내용들 사실 들은 사람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복습하는 겸해서 암 예방과 조기 검진에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 1을 진행을 하면서 한 7개월 정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 4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7개월이면 한 달에 4회니까 한 30개 정도의 분량인데, 저는 주로 이제 이 내용들을 강의 중심으로 이전에 제가 했던 강의라든가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데 약간 좀 힘겨움에 사실 좀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다시 재탕하는 시기 되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 암 예방과 조기 검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강조하고요. 중간중간에 이 내용이 사실은 강의만 쫙 하면 또 재미가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에 중간중간에 좀 Q&A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꼭 이 암 예방과 조기 검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내용들, 제 개인적인 얘기들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지난 7개월의 시즌 1 때는 정말 너무 의학적인 내용만 하고 그랬는데 좀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시즌 2에서는 지금 한 3번째, 4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자유롭게 Q&A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
뭐 살아가는 얘기도 좀 한번 살아온 얘기 혹은 살아가는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대구 랭커님, 베리타스 주님, 안나 제이제이님, 안남주님, 오련님 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그 대구 랭커님이 일주 이상 자가격리로 되는데 이게 그 자가격리 기간이란 게 밀접 접촉자의 경우에는 접촉하고 나서 2주,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바로 이게 신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접촉한 날이란 거는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하면서 언제부터 접촉했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내용을 통보받을 때는 밀접 접촉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도 통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은 모르고 지낸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통보를 받았다면 이때부터 자가격리해라 이렇게 보건소에서 방침이 떨어지면 나머지 기간 일주일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마다 자가격리 기간은 다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암ye본과 조기검진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 벌써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 해결할까요? 오리언님, 박사님, 담낭에 용종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담낭 용종. 뭐 몇 가지 요인이 있죠. 뭐 콜레스테롤 용종 같은 경우는 뭐 콜레스테롤이 침착해서 그렇게 생기는데 담낭 용종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렇게 입증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담낭 용종은. 근데 이제 물론 뭐 대장의 용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밝혀진 게 한 5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에 생기는 용종. 근데 참고로 용종이란 거는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 인체기관의 그 점막에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를 다 용종이라고 하거든요. 이 용종은 조직 검사를 해봤을 때 양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악성 증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장 같은 경우는 용종 가장 흔한 원인은 잘 아시는 대로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습관. 여기서 고기는 또 그냥 흰색 고기 생선보다는 레드밋이라고 해서 붉은색 고기, 적색육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쇠고기, 그다음에 양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약간 적색육 쪽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구웠을 때 색깔이 좀 변하면서 붉은색 성분을 나타내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조금 적기 때문에 약간 하얀색으로 좀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the other white meat, 또 다른 흰색 고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장 같은 경우는 담낭은 그렇게 용종의 원인이 뭐 확실하게 지금처럼 생활습관과 관련한 거는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코초코님, 췌장 낭종이 있어서 1년마다 CT 찍고 있어요. 1년 후 닦아요. 췌장에 이제 낭종도 단순 낭종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악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용종의 종류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안남준이 위의 용종 반드시 제거해야 되나요? 위의 용종은 일단 위내시경을 딱 했을 때 용종이 발견되면 대장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크기가 1cm 내외 이하로 되는 건 대개는 바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은 따로 입원해서 제거하죠. 하지만 그 위내시경에서 발견된 용종은 크기가 작든 크든 간에 바로 시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일단 살짝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한 다음에 대략 한 일주일 안에 조직 검사가 나죠. 그때 그냥 단순 뭐 위저선 용종이라든가 양성에 확실히 가까운 그런 단순 용종 같은 경우라면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선종이라고 해서 암의 전구 단계, 전 단계라고 알려져 있는 선종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도 선종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따로 입원을 하셔서 입원하거나 보통 한 하루 정도 입원할 겁니다. 입원해서 여기에서 제거를 하게 됐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장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위 같은 경우는 이 합병증으로 천공이 좀 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 따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별주부전, 박봉선님, 식탐의 재앙님, 금분신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위에 점막하 종양이 있어서 별주부자님 5, 6년 동안 4시간 관찰했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들었는데 아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였죠. 이게 점막하 종양 그러니까 상피하 종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점막 아래쪽에 생겨난 종양이거든요. 크기가 한 1cm, 2cm 이내에 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양성, 악성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5, 6년 동안 주기적으로 관찰을 했다는 거로 봐서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악성화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다만 그 팔로업 관찰을 좀 하는 게 필요하죠. 조영훈님, 항암 주사와 약을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나요? 이 말의 의미는 아마 주사제와 그다음에 먹는 약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조제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먹는 약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란 게 다 다릅니다. 위장관 흡수율이 낮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약이 효과가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약 같은 경우는 주사제로 만드는 경우가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사제 같은 경우에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는 먹는 약으로 된 항암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이 정도까지 그 Q&A 잠깐 하고요. 일단 암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옛날 걸 좀 참조하셔도 되지만 좀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의미에서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이란 무엇인가? 어원, 정의, 원인, 통계. 그리고 한국인의 7대 암의 예방과 조기검진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다음 주까지 연결시켜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Q&A와 이러저러한 얘기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강의 위주로 하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 사람들 만날 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무슨 의학 내용 강의만 했다면 너무 딱딱하고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도 저도 이게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상방송을 이용해서 제 좀 개그 능력을 좀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롭고 또 재미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학 지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거양득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이란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게 요리죠. 여기 보면 게가 있는데 이제 게 말고 나머지 반찬들이 더 맛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게 얘기를 왜 하냐면요. 6월 22일에서 7월 22일에 태어난 사람 계자리죠. 이 계자리 보면 별이 하나, 둘, 앞다리 2개 있고 가운데 하나 있고 또 뒷다리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이 없어요. 이게 왜 이럴까? 그거 이유가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 신 중의 신이 제우스죠. 제우스 와이프가 헤라고. 근데 제우스가 많은 인간 여성들과 같이 지냈죠. 그래서 알크메네라는 여인과 같이 하룻밤을 지새우고 낳은 아들이 바로 헤라클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라클레스를 헤라가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래서 12가지 어려움, 과업들을 어느 왕을 사주해갖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바로 2번째인가요? 머리 9개 달린 물뱀 히드라와 싸워서 이겨내라라는 오더를 내렸죠. 그래서 이게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한 몇십 일째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가 그래도 결국에는 히드라한테 이겨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갖고 히드라가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헤라가 히드라를 돕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내줬죠. 그 지원군을 보내줬는데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네, 바로 이 커다란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를 보냈죠. 이 개를 딱 보냈는데 헤라클레스가 개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한번 딱 치고 아니 가짜는 듯이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바로 발로 밟아버렸죠. 그래서 이 개 뒷다리를 싹둑 잘라버려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개는 매시브 블리딩, 우리가 대량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 개가 죽었는데 그래도 헤라는 이 개의 충성심을 생각해서
하늘에 별자를 만들어준 게 이 개자리죠. 나중에 히드라도 여기 물뱀 자리인가요? 요거 이제 별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개자리 보면 한쪽에 뒷다리에 별이 하나 없는 게 이 개다리가 하나가 없어져서 절단이 돼서 앰퓨테이션이 돼서 그런 거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그리스 신화인데 제가 여기에서 내용을 하나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개가 다리가 잘려갖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출혈이 되는 상황에서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으로. 그때 도망가는 개를 보고 헤라클레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댓글 답을 올려주세요. 예? 댓글 올라오는 동안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탐의 제왕님, 의사선생님 중 개그 국내 1위 명순건 박사님.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바로 다음에 식탐의 제왕님, 공동 1위는 주은 교수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웃긴 사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주은 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은 교수는 저보다 한 10배 정도 웃긴 것 같아요. 주은 교수가 사실 저랑도 비슷하게 또 이런 데 강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너무 진지한 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웃기는지 잘 모르는데 사석에서는 정말 웃깁니다. 특히 음주. 술이 좀 들어가면 이제 그 개그가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994년도 2월에 설날 특집으로 KBS 제3회 대학 개그제에 출연을 했어요. 그때 저 혼자 출연한 게 아니라 저의 2년 후배였던 같은 역도부 바디빌딩 서클 후배였던 주은 교수, 그 당시에는 이제 동생이었죠. 제 후배. 주은 교수를 꼬셔갖고 주은 교수를 꼬신 이유는 주은 교수가 그 당시에는 저보다 그 당시에 서울의대 본과생 중인 제일 웃겼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은 교수를 꼬셔서 KBS 대학 개그제 나가게 된 거죠. 그랬지만 이제 본선까지는 진출했습니다. 20명 안에 들어서 전국 방송을 탔지만 결국에 둘이 연습을 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결국에 재미가 없어서 탈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개그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오는데 네, 베리타스 주님 개 섞어라 그랬는데 자, 개 섞어라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헤라클레스는 우리말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걸 그 당시 언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freeze, cancer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stop, 개 섞어라, 멈춰라, 도망가지 마. 이걸 얘기할 때 보통 경찰이 도망가는 도둑놈 강도를 보고 freez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러죠. freeze는 이제 얼리다라는 뜻이지만 꼼짝 말하는 뜻도 있죠. 근데 뒤에 뭐라고 그랬죠? cancer. 이게 발음 잘못하면 L로 발음하면 cancel. 취소하다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cancer. C-A-N-C-E-R. 그렇죠? 자, 왜 크랩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는 영어 단어가 크랩이죠. cancer라고 그랬을까? 자, 네이버에 cancer라는 단어를 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암이란 뜻이 있습니다. get cancer 그러면 암에 걸리다. 혹은 die of cancer 그러면 암으로 죽다죠. breast cancer 그러면 유방암, thyroid cancer 갑상선암, stomach cancer 위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번째 뜻의 천문학 용어로 개자리란 뜻이 있어요. 이게 더 크랩이란 뜻이죠. 야, 그러니까 캔서가 개자리란 뜻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캔서 제가 소속해 있는 기관의 이름이 뭐죠? 국립암센터인데 영어로는 NCC, National Cancer Cen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립암센터죠. 자, 그러면 왜 어원이 이렇게 같은가? 그걸 보면 요겁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긴 하는데 그 당시에 암을 보고 주위로 퍼져나가는 경향을 가진 암을 개다리에 비유했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 시대에 유방암 같은 경우 다른 암보다는 유방암은 좀 진행을 하면요 겉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유방 아주 초기에 작은 결절로 뭐 혹으로 봤을 때는 아니겠지만 좀 더 진행을 하면 이 유방 쪽에서 혹이 피부 쪽으로 나오면서 딱딱해지고 이렇게 붉어지죠. 근데 이게 꼭 개 다리 모양이다. 개 껍질이 또 딱딱한 그런 특성들을 보고 그 당시에
게라는 용어는 있었습니다. 그게 칼시노스입니다.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나중에 캔크rum이 되었고요. 이 캔크rum이 영어로 캔서가 됐어요. 그래서 캔서의 어원은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여기에서 기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암 있죠, 암. 암을 한자어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참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한자를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요즘은 다 까먹었어요. 자, 암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거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죠. 요게 이제 질병을 나타내는 역자, 이 변이 있고요. 요 밑에는 바위를 나타내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원을 한자어도 제가 어디에서,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어디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중국에서도, 중국 아주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암이 있었는데, 이 암이 그 당시에도 유방암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위와 같이 딱딱하다. 그래서 이 한자어 암이 생겼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은 딱딱한 게 이제 개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퍼져나가는데 양옆으로 이게 방사상으로 퍼져나가는데 그게 이제 개 다리 같기도 하고 또 혹은 암은 개처럼 완강하게 뭐를 꽉 잡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과 모양 이런 걸 종합해서 캔서의 어원이 된 거죠. 그러면 내용적으로 암의 정의는 뭐냐? 암은 세포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자, 정상세포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체든 뭐 동물이든 어디든 간에 가장 작은 단위의 기능을 하는 그 단위를 세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작은 단위가 세포인데 이 세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가 두 개가 되죠. 그럼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계속 분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며칠 몇 개월 지나면서 이 분열을 하는 게 옛날 게 계속 남아있지 않고 자기 수명이 되면 세포 자체 손상을 입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해서 프로그램된 세포의 사멸. 그러니까 피부 세포 같은 경우에도 피부 아래층에서 새로운 피부 세포가 올라오면서 피부를 형성하고요. 오래된 피부는 탈락을 하고 죽게 돼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세포는요, 자기 수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있는데 보통 적혈구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네, 바로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나와서 막 다니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특히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한 4개월 정도, 120일 정도가 되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스플린이죠. 비장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세포든지 자기 수명이 있기 때문에 2개가 4개 되고 수천, 수만 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혹을 안 만드는 이유는 뭐냐? 오래된 세포는 죽기 때문에 새로운 게 대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안 죽는 세포로 프로그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증식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 암세포 분열 그림에 나와 있죠. 안 죽는 세포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한 10억 개 정도 되면 1cm 정도 되는 크기가 혹으로 보이는 거고 이 혹들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여러 가지 영양분을 다 흡수하면서 정상적인 그 장기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암세포는 혈액이랑 림프를 타고 다른 먼 곳에 있는 장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또 비정상 암세포를 형성시키는, 그래서 결국에 정상 조직이 파괴가 되고 사망까지 초래하는 무서운 병이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암은
증식이 조절이 되지 않는 비정상 세포, 이걸 바로 암세포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모양, 크기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냐 암이 생겼냐 안 생겼냐는 그 세포의 모양을 보고 조직 진단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암을 진단할 때는 영상으로 뭐 초음파, CT 이걸로 우리가 의심은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암이냐 아니냐 결정을 하는 것은 바로 병리학자에 의해서 그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용어가 좀 헷갈려요. 혹이란 말도 있고 종양이란 말도 있고, 종양 중에는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고.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혹이란 말은 아주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는 아니죠. 비정상적으로 체내 덩어리가 생기고, 이걸 다 혹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못 말리는 짱구 보면 머리에 혹이 나 있나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체내에 덩어리 생긴 걸 다 혹이라고 합니다. 이 혹을 의학 용어로 바꾸면 바로 종양이 되겠습니다. 종양이란 말은 조직이 스스로 과도하게 성장하는 상태, 이것을 바로 종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니오플레지아, 니오는 뉴고 플레지아는 증식, 새로운 성장, 새로운 증식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종양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죠. 양성, 여기서 양성이란 말은 바로 음성에 반대말이 아니고요. 어질양자, 즉 악성의 나쁠 악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양성종양이란 말은 착한 종양. 그래서 왜 착한 종양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서서히 자라고, 뭐 이런 양성종양이 생겨도 대개 제거하면 치료가, 완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악성종양은 어떠냐? 빨리 성장하고요.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해서 생명을 위협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악성종양을 한 글자로 바꾸면 바로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생긴 덩어리를 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혹의 의학적인 용어가 바로, 의학적인 터미놀로지 용어가 바로 종양이 되겠고, 이 종양에는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암세포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암세포가 아니라면 양성종양, 그리고 암세포가 있다면 악성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종양이 바로 암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토토님이 아급성 갑상선염으로 저하증이 왔어요. 근데 호르몬제 계속 먹어주면 갑상 기능이 잘 회복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솔직히 아급성 갑상선염 제가 많이 보지도 못하고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병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아급성 갑상선염은 주로 일시적으로 왔다가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약을 먹는 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갑상기능 저하증 가장 대표적인 게 하시모토 병인데, 이 경우에는 사실 거의 평생 먹어야 되죠. 반대로 이제 갑상선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보통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항갑상선제를 써서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조절해 주죠. 그리고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 좋아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촌 날다람쥐님, 고촌이면 김포인가요? 예. 물혹과 혹은 다른 건가요? 또 이런 말 많이 써요. 병원에서 우리가 종양이 있습니다 이러면 좀 한자로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혹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혹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체내에 생긴 일반적인 덩어리를 전부 다 혹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혹 중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혹을 이제 보통 튜머라고 하죠. 튜머 혹은 메스라고도 합니다. MASS. 덩어리를 메스 혹은 튜머, 종양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또 이제 부위에 따라 생기는 혹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와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결절이란 말이 있죠. 결절이란 거는 영어로 nodule, N-O-D-U-L-E, nodule이라고 그러죠. nodule, nodule이라고 하는데, 이 결절이란 건 보통 1cm 내외의 딱딱한 혹을 노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슷한 0.5, 1cm, 2cm, 3cm 내외 혹은 혹인데 이 껍질이 있고 안에 보통 액체가 들어있는 거를 바로
낭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yst라고 하죠. CYST. 이 낭종을 우리말로 보통 쉽게 표현하는 게 물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촌 날다림님이 물혹이라고 얘기한 거는 보통 낭종을 얘기합니다. 시스트. 그리고 일반 혹은 그냥 일반 튜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개념으로.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없는데 계속 질문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내용만 하면 막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자, 그 다음에 자,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 어느 정도 사망을 하느냐. 보통 한 해 약 30만 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18년도 건데요. 가장 최신 거는 2019년께 발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업데이트를 사실 최근에 다 했는데 이번에 강의 원고를 보냈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보니까 강의 원고를 새로 업데이트하는 걸 안 보냈더라고요. 제가 하루 일주일 지난주에 쉬어가다 보니까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비슷비슷해요. 이 순위는 거의 그 비율도 비슷하고 총 사망자 수도 비슷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명 약간 안 되던가요? 요즘 들어 약간 5천만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매년 3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그럼 이 사망한 사람들이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느냐? 이것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년 9월 말 정도가 되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께 발표가 되는데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20년 9월에 그 직전인 2019년도에 사망 원인 통계가 가장 최신 거고 제가 보여드린 이거는 그 바로 1년 전 겁니다. 비슷한데요. 자, 사망률은 1위가 뭐냐? 위암이 아니고 암입니다. 암. 위암이 아니고 1위가 암이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내가 이렇게 썼나? 어쨌든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 30만 명 중에 거의 한 30% 가까이 26.5%죠. 약 8만 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합니다. 자, 2위, 3위, 4위 볼까요? 2위가 심장질환. 보통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이고요. 관상동맥질환. 3위가 폐렴이 됩니다. 8%. 그리고 4위가 뇌혈관 질환. 뇌졸중 있죠.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인데 보통 혈관이 막히는 거는 뇌경색. 그다음에 혈관이 터지는 거는 뇌출혈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합쳐봐요. 2위, 3위, 3위, 4위. 합치면 8%, 8%, 26%. 야, 3위를 합쳐도 전체 암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망 원인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뭐냐? 바로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5위가 자살. 우리나라 참 자살 굉장히 그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되겠습니다. 폐렴이 좀 독특한데 폐렴. 여기에 폐렴은 참고로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사망하는 거는 결국에는 급성 그러니까 호흡기 증후군이 생겨서 폐렴으로 그리고 그게 또 전체 폐혈증 진행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 폐렴이라는 거는 코로나19 나오기 전에도 이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표적인 게 박테리아, 세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들도 있고 이 바이러스들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독감 바이러스가 폐렴의 또 중요한 원인 바이러스이기도 해요. 그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도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도 폐렴의 중요한 원인으로 이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이 폐렴이 3위에 해당하면 대략 8%, 10% 가까이 되면 1년에도 2만 명 이상이 폐렴으로 사실은 계속 사망해 왔어요. 가장 최근까지도 1년에 2만 명 이상. 근데 솔직히 코로나19 우리가 좀 관리를 잘 했죠. 관리를 잘 했으니까 사망 숫자가 낮긴 합니다만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지금까지 1,800명인가요? 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1년에 2만 몇천 명 기존에도 폐렴으로 사망을 해왔었다는 걸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최소한 코로나19의 위험성 얼마나 심각하냐 봤을 때 제가 사실 이 내용도 지난주 5월 4일 날 MBC 에브리온의
뭐죠? 비디오스타 제가 3주 전인가 녹화한 게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K 뭐시기 그 중에 하나 K 방역과 관련한 코로나19에 대한 거, 그리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건강기능식품, 휴대전화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폐렴, 코로나19 과연 얼마나 위험하냐. 제가 이 강의에서도 자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코로나19 치명률 어떻게 됩니까? 확진자 치명률이 전 세계는 약 2%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2.1%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명률이 어떻게 되냐. 확진되면 사망하는 분들이 대략 1.5%입니다. 그럼 1.5%가 얼마나 많은 거냐? 그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합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폐렴, 지역사회 폐렴이 있고 입원 환자 폐렴인데 합쳐서 대략 5% 내외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5%. 지역사회만 해서는 대략 한 3% 내외로 알려지는데, 즉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던 폐렴과 비교해도 한 2분의 1 정도 이하로 치명률이 사실 낮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치명률은 대개 70대, 80대가 대부분 주를 이룹니다. 20, 30대의 치명률은 극히 낮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제가 얘기했죠. 뭐냐? 확진자 치명률 말고 뭐가 있습니까? 감염자 치명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좀 이제 복잡한데. 자, 확진자 치명률은 뭡니까?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을 분모에다 다 넣었을 때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사망했냐? 그게 바로 확진자 치명률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대략 1.5%고요. 그런데 감염자 치명률이란 건 뭐냐? 사실 코로나19 걸려도 대략 80% 정도는 경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경증이란 말은 코로나19 진단받은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한 30, 40%는 무증상이에요. 30%는. 무증상으로. 그러니까 무증상이니까 아무 증상 없으니까 내가 솔직히 여기 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무런 증상 없다가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우리 몸 안에 항체 생긴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80%가 경증이고요. 15%가 좀 중증이고 5%가 아주 심각하고 이 중에 전 세계적으로 2%, 우리나라에서는 1.5%가 사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감염자 숫자를 분모로 다 넣었을 때 그럼 치명률은 어떠냐 본 게 바로 감염자 그 사망 치명률인데, 그러면 이 감염자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증상도 없는데 방법이 있죠. 어떤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수천 혹은 수만, 수십만 명, 최근 연구 결과는 수천에서 수만 명까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피검사를 합니다. 일반 인구 집단은. 피검사를 하면 혈액에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의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생겨 있어요. 그럼 항체가 생겼다는 거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을 앓고 거나 중증, 아무튼 우리 몸에 왔다 지나간 거죠. 그걸 상징하는 건데, 그런 연구 결과에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증상이 있어서 확진받은 사람 하나 발생할 때마다 실제 항체가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략 10배 정도가 나오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럼 뭐 미국 연구 결과 몇 군데라 란셋이라는 뭐 학술지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몇 군데 논문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즉 다시 종합해 보면 확진자 치명률보다는 감염자 치명률을 봤을 때는 실제 분모가 1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감염자 치명률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감염자 치명률은 일단 대략 2%니까 2%에 10분이니까 0.2%.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15%인데, 자, 그러면 독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감의 치명률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것도 확진자 치명률과 감염자 치명률로 또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대략적으로 확진자 치명률은 어떻게 되냐면 0.5% 미만, 0.1% 정도가 돼요. 0.05에서 0.1% 내외. 독감이 보통. 그럼 많으면 0.2나 0.5까지도 갑니다. 사실 그거에 비하면 코로나19의 확진자 치명률 1.5%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배에서 혹은 5배 이상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치명률은 일반 폐렴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5% 혹은 3%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 그 얘네 형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사스 같은 경우에는 2002년, 2003년에 유행했던 걔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그 당시에 치명률 9.6% 정도, 그러니까 약 10%가 나왔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유행을 했죠. 메르스, 멀스라고 하는데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거는 34%, 35% 가까이 나왔죠. 그럴 정도로 높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좀 낮아서 아마 한 20%였지만 어쨌든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옛날 감기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유행했던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이 치명률이 낮고 폐렴보다도 일반 폐렴보다 약간 낮고 독감보다는 약간 높은 그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그 치명률 측면에 있어서도 제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제가 작년 여름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었던 거고요. 다행히도 이제 백신이 나오고 또 60, 70, 80대 고령자가 예방접종을, 그리고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고위험군이 맞음으로써 사망률은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한국인의 사망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암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대해서 정말 집중을 하고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한국인의 사망 원인 통계까지 이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 또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랑 그 다음에 한국인의 주요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한 6분, 7분 남았는데 요 질문 올라온 거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희 에일린 윤님, 중심신경세포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게 뭐죠? 중심신경세포종. 이거 저 구글링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요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뭘 얘기하는 건지. 중심신경세포종. 영어로 해도 좀 잘 모르겠네요. Central 뉴로사이토마.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예. 그 구글링 해서 확인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 전문 분야가 또 아니라서.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되는데 대답 못하는 게 많을 수 있다. 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알긴 알아요. 박학다식하죠. 근데 이게 이 박자가 얇을 박자입니다. 얇게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깊게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안나 JJ님, 초음파 검사할 때마다 일반인 저로서는 설명을 해주셔도 어떤 것은 그 차이를 잘 모르겠고 매우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초음파를 유독 잘 보시는 선생님들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감각이 뛰어나신 건가요? 초음파를 보실 때마다 같은 과 선생님이시라면 의견이 거의 일치하나요? 이거는 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초음파 검사 능력, 그 다음에 뭐 CT나 MRI 이런 판독 능력 의사들마다 좀 다릅니다, 사실. 결국엔 천부적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 지식과 함께 많은 환자를 본다면 사실은 의학에서는 그래요. 많은 환자를 보면 볼수록 그 실력이 사실 일반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환자를 보는데도 안 느는 경우는 또 개인의 또 영향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레망아 킴님, 재밌는 강의 감사합니다. 저설량 CT에서 간유리 음영 2cm 발견되어 6개월 후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간유리 음영 보통 영어로 GGO 노듈이라고 하죠. 아까 노듈, NODULE, 그 결절이잖아요. 이 결절은 작은 혹을 얘기해요. 고형혹을. 근데 특히 CT를 보면 간유리 음영이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유리는 유리인데 약간 뿌연 간유리 있죠. 그런 것처럼 약간 허옇게 PET-CT를 찍는데 다른 부분, 공기 있는 부분은 까만데 이 혹이 있으면 혹 있는 부분이 약간 간유리로 보이는 게 있군요. 그래서 ground glass opacity라고 영어로 하죠. GGO, ground glass, 간유리, opacity는 음영이란 뜻이니까 GGO 노즐 이렇게 저희는 보통 판독이 나갑니다. 이런 경우는 뭐 흔한 경우는 단순한 그 폐렴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발견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핵에 의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세균에서 생기는 감염 유형인데, 시간 지나면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흔적으로 계속 남아서 그냥 계속 그 크기나 모양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보고 아주 일부에서는 또 이게 크기가 커지거나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양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이란 말은 비나인, 그러니까 악성이 아닌, 별거 아닌 걸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후에 꼭 봐야 됩니다.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 어려운 분이 있는데 혈액으로 검사하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으니까 60% 난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폐 쪽은 기관지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KBC님은 KBS입니까? MBC입니까? 안경 쓰는 게 코로나를 막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눈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가능성은 있겠죠. 물론 이쪽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안경을 안 쓴 것보다는 안구 쪽으로 통한 무슨 침범은 어느 정도는 약간의 커버를 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마스크를 쓸 때 KF94 이상을 꼭 써야 되냐, 80 이상은 써야 되냐, 혹은 덴탈 마스크는 너무 많이 못 막으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AD라고 해서 안티 드로플릭 그래갖고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의 그런 마스크,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언뜻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마스크는 그 KF94 이런 뭐 입자 투과도 정도에 따라서, 물론 실험실상으로는 KF94 같으면 입자 뭐 3마이크론가 4마이크로 이거를 94% 차단한다, 80% 차단한다 이렇게 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50% 이상 60%를 차단한다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양을 반이나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원래는 어느 한도 이상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야지 증상을 유발하는데 반이나 줄였다. 그러면 증상 유발될 게 증상 유발 안 되고 우린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의미는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사망하는 중증으로 가는 위험성을 전반적인 바이러스 양을 어떤 마스크든지 씀으로써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더욱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좀 강력한 대책들을 잘 써왔던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생활화했기 때문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피엔님 안녕하세요. 명순경 박사님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고모가 70세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저도 췌장 가족력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검진은 몇 살 때부터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력 그러면 바로 이제 직계 가족이거나 first degree,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갑자기 제가 지금 우리말로 좀 생각했는데, 보통 위아래 혹은 형제 정도까지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고모라면 아버님의 이제 그 누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약간의 가족력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좀 70세 좀 연세 많은 상황에서 좀 그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사실 검진할 때 초음파로는 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해도 췌장을 볼 수는 있는데 아주 초기 상태 작은 낭종이나 혹은 결절, 이 혹인 게 사실 정상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장 확실한 건 MRI를 찍는 게 좋지만 MRI가 아니더라도 CT를 좀 저희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저희는 CT를 일반적으로 권장을 하죠. 근데 그런 가족력이 없거나 뭐 담배를 또 안 피우고 당뇨도 없고 이런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면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음훈민님, 훈민정음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놨네요. 면역력 좋은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릴 수도 있나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라는 이 단어는 저는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면역력이라는 이 단어는요, 의학용어에는 영어에는 없습니다. 이뮤니티라는 게 이제 면역력을 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면역이거든요, 이뮤니티. 면역은 다른 이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이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로 면역은 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뮤니티 파워냐? 근데 왜 제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냐면요, 그냥 자꾸 어떤 게 면역력이 좋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하면서 그런 건강기능식품, 근거가 부족한 거, 이론적으로만 면역 기능이 높은 거를 갖다가 확대를 해서 침소봉대해서 마치 건강에 다 좋은 것처럼, 실제 임상적인 지표들도 좋아지는 것처럼 이게 오해의 소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면역력이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일본에서 어떤 베스트셀러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이 한자를 번역해서 면역력이라고 쓰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은 면역력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냥 면역 기능이 좀 좋아진다. 왜냐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면역 상태가 항진돼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면역 능력이 항진이 돼 있으면요, 알러지라든가 이런 천식,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 이런 부분들이 또 악화되는 걸 또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능력이 좋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9시 53분이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인경님 것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독감, 골다공증 주사 같이 맞을 때 앞이 캄캄하고 어지럼을 느껴 잠시 병원에 누워있다 나왔어요. 근데 강직성 척추염인가요? 휴미라를 보름에 한 번씩 주사 맞고, 근데 휴미라 맞는 거 코로나 백신 맞는 거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백신 어떤 경우는 맞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같이 맞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간격을 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독감이랑 골다공증 사이 같이 맞을 때 꼭 이게 같이 맞았기 때문에 더 증상이 심해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이 앞이 깜깜하고 어지러운 증상은 그 자체로 주사에 대한 일시적인 쇼크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코로나 백신, 휴미라. 제가 강성 척추염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을 해주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벌써 9시 55분이라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나라 암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또 Q&A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